군중 속의 사람. 어떤 독일 책을 두고 에어라스트 지히 니히트 레젠, 즉 그것은 읽히기를 거부한다 라고 한 것은 참 정확한 표현이다. 이 세상에는 정체를 밝히기를 거부하는 비밀들이 있는 법이다. 매일 밤 침대 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령 같은 고해 신부의 손을 꽉 쥐고 그의 눈을 안쓰럽다는 듯 들여다보면서 죽어간다. 밝혀지기를 거부하는 흉측한 비밀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 절망을 품고 목에 경련을 일으키며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인간의 양심은 이따금씩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짐, 오로지 무덤 속에서만 부릴 수 있는 짐을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는 본질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 오래지 않은 어느 가을날, 저녁 해가 뉘엿뉘엿칠 무렵 나는 런던의 한 커피숍의 커다란 궁형 여닫이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난 몇 달째 건강이 좋지 않았다가 마침내 회복기에 접어들어 있었고 그 덕분에 몸에 기운이 돌아오면서 따분한 기분과는 정반대인 행복감에 가득 차고 욕구가 가장 예민한 상태였다. 그때까지 드리워져 있던 안개, 즉 우리의 상상력을 덮고 있던 엷은 막이 걷히면서 새롭게 충전된 지적 감각이 일상적인 조건을 뛰어넘어 라이프니츠의 발랄하고 솔직한 이성이나 고르기아스의 광적이고 피상적인 웅변술에 경지에 도달하는 것 같은 상태 말이다. 단지 숨을 쉬는 것만도 즐거움이었다. 나는 또한 보통은 고통을 주는 원천이라고 보아 마땅할 많은 것들로부터도 긍정적인 쾌감을 얻었다. 주변의 것에 대해 차분한 흥미와 호기심을 느꼈다. 입에는 시간을 물고 무릎에는 신문을 올려놓은 채 오후의 대부분을 신문 광고를 골똘히 읽다가 커피숍에 모인 각양각색의 남녀를 관찰하거나 담배 연기 자욱한 창문 밖 거리를 내다보면서 즐겁게 보냈다. 창밖의 거리는 런던시의 간선도로 중 하나로 하루 종일 사람들로 넘쳐났다. 어둠이 깔리면서 군중은 시시각각 더 늘어났다. 가로등 불이 모두 켜졌을 무렵엔 두 갈래의 빽빽하고 끊임없는 군중의 흐름이 커피숍 문 앞에서 서둘러 교차하며 지나는 형국이었다. 나로서는 바로 그런 저녁 시간에 그 같은 사람들의 무리를 목격하는 일 자체가 처음이었다. 따라서 나는 이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인간 두상의 움직임이 너무나 신기했고 그 상쾌감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리고 마침 실내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바깥 풍경을 관조하는 일에 빠져들어갔다. 나의 관찰은 처음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었다. 내 눈에 띈 것은 행인들의 무리였고 그들은 이런저런 집단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러나 곧 자잘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서 나는 개개인들의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모습과 옷차림과 태도, 걸음걸이, 얼굴 모습, 그리고 표정까지 아주 세심한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다. 지나가는 행인들 중 다수는 용모가 있어 바쁜 듯 확신에 찬 태도로 군중 사이를 뚫고 목적지까지 가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마를 찌푸렸고 눈동자도 재빨리 굴렸다. 다른 행인들에게 떠밀렸을 때는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옷 매무새만 가다듬은 뒤 계속해서 바삐 걸어갔다. 꽤 수가 많은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얼굴을 붉힌 채 안절부절 못하면서 혼자 중얼거리거나 손짓 발짓을 했다. 그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사실로 인해 오히려 고독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가던 길을 다른 사람이 가로막으면 중얼거림은 그쳤지만 손짓 발짓은 2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입가에 멍하니 과장된 미소를 띤 채 앞길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남들한테 떠밀릴 땐 자신들을 떠민 사람들에게 수없이 고개를 숙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언급한 것 외에 딱히 눈에 띄는 점이 별로 없었다. 그들의 복장은 나무랄 데 없이 단정하다고 부를 만한 것들이었다. 그들이 귀족과 상인과 변호사와 장인과 주식 매매업자, 그러니까 귀족 계급과 사교계 혹은 유한 계급과 열성적인 자영업자, 즉 개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난 그들에게는 별 관심이 가지 않았다. 서기의 부류는 알아보기가 쉬웠는데 그들 가운데 분명하게 구별되는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중 한 부류는 신종 투기성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젊은 서기들로 딱 맞는 코트에 번쩍이는 구두, 기름이 반지르르한 머리, 그리고 오만한 인매를 갖춘 젊은 신사들이었다. 더 좋은 표현이 없으니 책상 물림답다고나 부를 그들의 민첩한 몸가짐만 제외한다면 그 사람들의 태도는 12달이나 18달 전에 최신 유행을 완벽하게 구현한 복사판처럼 보였다. 그들은 상류층이 쓰고 버린 우아함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이 구절이야말로 그 계층에 대한 가장 안성맞춤의 정의라 할 만했다. 안정된 회사의 상급 사무원들 혹은 착실한 중견들의 부류는 쉽게 눈에 띄었다. 그들이 어김없이 입고 신고 있던 앉아서 일하기 편하게 디자인된 검은색이나 밤색의 외투와 바지, 흰색 넥타이와 양복 조끼, 넉넉하고 튼튼해 보이는 구두, 그리고 두꺼운 양말이나 각반 덕분이다. 그들은 모두 이마가 약간 벗겨졌고 오른쪽 귀는 오랫동안 펜을 끼워온 결과로 귓바퀴가 벌어지는 기이한 습성이 있었다. 내가 목격한 바로는 그들은 모자를 벗거나 쓸 때 언제나 양손을 사용하며 손목에는 전통적 문양의 짧고 튼튼한 금줄이 달린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의 허세는 채통의 허세였다. 그렇게 명예로운 허세라는 게 존재한다면 말이다. 모습이 지나치게 화려한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띄었는데 그들이 대도시 어디서나 극성을 부리는 인류 소매치기라는 것은 한눈에도 분명했다. 이 신사들을 주의 깊게 찬찬히 관찰한 결론은 진짜 신사들이 그들을 자신과 같은 부류라고 착각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입은 옷의 소매 뿌리가 엄청나게 큰 데다 태도도 과장되게 정직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가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 보였다. 도박꾼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는데 그들 역시 알아보기 아주 쉬웠다. 그들은 벨벳 조끼에 멋진 목도리, 금박줄과 줄 세공 단추까지 갖춘 절박한 야바위꾼의 복장에서부터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정성껏 간소하게 꾸민 성직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안색은 모두 술에 절은 사람 특유의 거무스레한 빛을 띠고 있었고 눈은 개슴츠레했으며 꽉 담은 입술은 창백했다. 그 외에도 그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더 있어 그들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대화할 때 목소리가 신중하고 낮으며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과 직각이 되도록 벌리는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었다. 이런 전문 사기꾼과 함께 옷차림새는 좀 달라도 본질은 비슷한 또 한 부류의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그들은 신사는 신사이되 요령으로 먹고 사는 신사라고 부르는 것이 알맞을 것 같다. 대중을 공격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전략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멋쟁이 남자라는 전략이고 또 하나는 군인이라는 전략이다. 첫 번째 부류의 주요 특징은 긴 머리칼과 미소이고 두 번째 부류의 특징은 늑골 모양의 장식이 달린 코트와 험상궂은 표정이었다. 신사라고 불리는 부류의 등급을 매기는 저울눈의 밑으로 내려가면서 내 성찰의 대상은 앞의 사람들보다 어둡고 난해한 종류의 사람들이 되었다.
비굴함과 자기 비하가 가득한 얼굴에 사나운 매의 눈을 번뜩이던 유대인 행상들이나 진짜 거지들, 즉 오로지 절망 때문에 자비를 구걸하기 위해 밤의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을 흘겨보는 건장한 그 전문 거린들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우연히 주어질지도 모르는 위로나 잃어버린 희망을 구하기라도 한 듯 애원하는 표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군중 사이를 가만가만 옆걸음으로 걷거나 뒤뚱뒤뚱 걸어가는 이미 죽음의 소나귀에 붙잡혀 있는 것 같이 명백한 송장 같은 얼굴에 허약한 환자들도 있었다. 또한 장시간의 노동을 마친 뒤 음울한 집을 향해 늦은 귀갓길에 오른 어린 소녀들이 몸에 부딪혀오는 깡패들의 눈빛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들의 얼굴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분개의 표정이라기보다 눈물이었다. 다양한 연령층과 각양각색의 밤거리의 여인들도 눈에 띄었으니 그 중에는 내면은 오물로 가득 찼어도 겉모습만큼은 파로스의 대리석 같은 피부를 하고 있어 루시안의 석상을 연상시키는 한창 때의 여성다움으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미인도 있었고 넉마 조각을 걸친 혐오스러운 행색을 한 오갈 데 없는 문둥병 환자나 젊어 보이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주름진 얼굴을 짙은 화장으로 가리고 보성으로 주렁주렁 걸친 나이든 여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아직 소녀티를 못 벗었으면서도 민망한 직업적 애교에 길들여져 성숙한 여자들처럼 매춘 행위를 하려는 야망으로 불타는 아이들이나 이루 다 말로 표현할 길 없는 모습에 술주정뱅이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주정뱅이들 중 몇몇은 여기저기 꿰맨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비틀비틀 걸으면서 알아둘 수 없는 소리를 중얼댔는데 얼굴에는 멍이 들었고 눈은 퀭했다. 더럽긴 해도 제대로 된 옷을 입고서 약간 비틀거리며 갈짓자 걸음으로 걷는 주정뱅이들도 있었는데 입술은 두껍고 감각적이며 얼굴은 원기왕성하고 혈색이 좋아 보였다. 주정뱅이들 중 또 다른 무리는 한때는 훌륭했을 게 분명하고 지금도 세심하게 잘 손질된 옷감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소 부자연스럽지만 자신 있고 탄력 있게 걷되 얼굴은 지나치게 창백했고 눈은 끔찍할 정도로 사나운 붉은 빛이었으며 군중 사이를 걸어가면서 손에 닿는 것이면 무엇이나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들 외에도 파이 만드는 사람, 짐꾼, 석탄 운반부, 굴뚝 청소부, 거리의 풍각쟁이, 원숭이를 보여주고 돈을 받는 사람, 그리고 서투른 음유 시인, 가수를 데리고 다니며 장사하는 행상, 누더기를 걸친 장인과 각양각색의 지친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 모두가 어찌나 소란스럽고 무질서한 활기로 가득 차 있었던지 그들이 내는 불협화음으로 귀가 따가웠고 그들의 모습 때문에 눈이 피로할 지경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거리의 광경은 더욱 깊은 흥미를 자아냈다. 군중 속에서 단정한 모습의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덜 점잖은 사람들로 바뀌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온갖 종류의 파렴치하니 이런저런 소굴에서 기어 나오면서 분위기가 더 거칠어지는 군중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처음 켜졌을 때는 사라져가는 햇빛과 싸우느라 희미하던 가스등 불빛이 점점 더 환해지면서 모든 사물 위로 번쩍이는 화려한 빛을 던졌다. 모든 것이 어둡고 화려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문체에 비견된 흑단처럼. 빛이 하도 번뜩거리는 바람에 나는 개개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는 것 외에 다른 일에는 주의를 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빛의 세계가 창밖으로 워낙 급히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아주 잠깐씩 눈을 돌릴 수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날 저녁에 내 정신 상태가 워낙 특이했던 덕분인지 그런 일별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얼굴에
오랜 세월에 걸쳐 아로새겨진 역사를 잘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이마를 창문에 바짝 대고 군중의 모습을 자세히 뜯어보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얼굴, 65이나 70 정도 되어 보이는 한 노인의 얼굴이 눈에 확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워낙 특이했던 탓인지 그 얼굴이 곧바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 표정과 아주 미미하게라도 비슷한 표정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레치가 그 표정을 보았다면 자신이 그린 마귀보다도 그의 표정을 훨씬 더 마음에 들어 하리라는 것이 그 표정을 처음 보았을 때 내게 든 생각이었다는 걸 난 아직도 기억한다. 처음에 나는 그 얼굴이 전달하는 의미를 다소나마 분석해보려는 의도로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서는 상반되고 혼란스러운 인상이 서로 교차했으니 나는 그 얼굴에서 뛰어난 지력과 조심성, 궁핍과 탐욕, 냉혹, 악의, 피의 굶주림, 의기양양, 희희낙락, 극단적 공포, 그리고 너무도 강렬한 절망, 절망 중에서도 최악의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난 독특한 호기심과 소스라칠 듯한 경이감, 그리고 매력을 동시에 느꼈다. 얼마나 사나운 역사가 저 사람의 가슴 속에 기록되어 있을 것인가? 라는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다. 이어 그 사람을 계속 시야에 넣어두고 싶다는 욕망, 즉 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따라서 나는 황급히 외투를 걸친 뒤 모자와 지팡이를 집어들고 거리로 나가 군중 사이를 헤치면서 그 사람이 가는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이미 사라져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 쉽진 않았지만 마침내 그 사람이 내 시야에 다시 들어왔다. 나는 그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그의 뒤로 다가가 그를 바짝 따랐다. 그러자 그의 모습을 관찰할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키가 작고 바짝 말라서 기운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였다. 옷은 전체적으로 더럽고 남루해 보였다. 그러나 그가 이따금씩 가로등의 강렬한 불빛에 비칠 때마다 나는 그가 입은 셔츠의 린넨 천이 더럽기는 해도 훌륭한 품질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내 시력이 잘못된 게 아니라며 단추가 꼭 채워져 노인의 몸을 감싸고 있던 중고품이 분명한 짧은 외투의 헤어진 곳을 통해 다이아몬드와 단도가 헐깃 엿보인 것도 사실이다. 이런 관찰은 내 호기심을 더욱 자극해서 나는 그 남모를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따라가 보기로 작정했다. 이제 밤 기운이 완연해졌는데 축축한 안개가 자욱하게 껴 도시 위를 맴돌다가 곧 폭우가 되어 쏟아졌다. 이런 날씨 변화는 군중에게 기이한 효과를 자아냈다. 사람들 모두가 즉시 새로운 소란 속에 빠져드는가 했더니 이내 모두 우산의 세계에 의해 가려졌다. 흔들리고 밀어젖히는 가운데 윙윙대는 소리가 10배는 더 커졌다. 나는 비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내 몸에 잠복해 체질이 되어버린 열병으로 인해 내게는 그 빗물이 다소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유쾌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입 주위에 손수건을 둘러 묶어맨 다음 계속해서 걸어나갔다. 그 노인은 사람들 사이를 힘겹게 헤치며 대로를 따라 약 반 시간 동안 계속 전진했다. 그러는 동안 난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그의 팔꿈치 곁을 바짝 따라 붙으며 걸어갔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따라서 내가 자신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 그는 가던 길과 교차하는 다른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에도 사람들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방금 지나온 큰 길만큼 붐비지는 않았다. 그의 태도는 여기서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때까지보다 느리게, 그리고 목적지가 분명치 않아 망설이는 듯한 걸음으로 걷기 시작한 것이다.
뚜렷한 지향점이 없는 듯 그는 같은 길을 건너고 또 건넜다. 인파는 여전해서 나는 노인이 방향을 돌릴 때마다 그의 뒤를 바짝 쫓아가야 했다. 그는 거의 1시간가량이나 그 좁고 긴 길에 머물렀다. 그러는 동안 행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 평일날 정오 무렵 공원 근처 브로드웨이에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런던 주민과 인구가 가장 밀집한 미국 도시의 주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말이다. 방향을 다시 꺾으니 가로등 불빛이 휘황찬란하고 생기가 넘치는 광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자 노인은 이전의 기세를 회복했다. 턱은 가슴께를 향한 채 찌푸린 눈썹 아래 눈을 이리저리 바삐 굴리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끈기 있고 한결같은 걸음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광장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몸을 돌려 오던 길을 뒤집어 갔다. 그리고 이어서 동일한 진로를 몇 번씩이나 더 반복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더욱 기겁하게 만들었다. 한 번은 그가 너무 갑자기 몸을 돌려서 내가 그를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될 지경이었다. 그는 이렇게 같은 길로 오락가락하며 1시간을 더 보냈는데 그때쯤엔 처음에 비해 우리가 갈 길을 방해하는 행인들의 숫자가 훨씬 적어졌다. 비가 사나운 기세로 쏟아지자 공기가 차가워졌고 사람들은 귀갓길을 서둘렀다. 그 방랑자는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태도로 비교적 사람이 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약 400m가량 되는 이 거리를 그는 그 나이에 노인답지 않게 꿈에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달려갔으며 그 바람에 나 또한 아주 허덕거리며 그의 뒤를 쫓아가야 했다. 몇 분 후 우리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큰 시장에 도착했는데 노인은 그 시장의 지리를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곳에선 본래의 태도를 되찾아 사방에 무리를 이룬 상인과 고객들 사이를 이리저리 뚫고 밀며 어슬렁거렸다. 우리는 그 시장에서 약 1시간 반 정도를 보냈는데 그러는 동안 나는 그를 놓치지 않되 그의 주의도 끌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써야 했다. 고무 덧신을 신고 있어서 걸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었다. 그 노인은 단 한순간도 내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이 가게 저 가게로 들어갔지만 물건값을 묻지도 않았고 물건 모두를 사납고 멍한 시선으로 아무 말 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이런 그의 행위가 더할 나위 없이 신기해서 나는 그에 관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지식을 얻게 될 때까지 계속 그의 뒤를 따라다녀야겠다고 단단히 작심했다. 시계종이 시끄럽게 11시를 알렸고 사람들의 무리가 재빨리 시장을 빠져나갔다. 한 가게 주인이 덧문을 내리다가 우연히 노인을 밀쳤는데 그 순간 나는 노인의 몸이 심하게 부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허둥지둥 거리로 나서서 잠시 동안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다가 꾸불꾸불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을 믿을 수 없이 빠르게 달려나갔다. 그리하여 우리는 결국 우리의 원래 출발 지점이었던 모 호텔 앞 큰 길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아까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가스등 불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것은 여전했지만 비가 맹렬한 기세로 쏟아지고 있었고 인적이 거의 끊겨 있었다. 노인의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한때 인파로 넘쳐났던 그 거리를 침울한 태도로 걸어가다가 무거운 한숨과 함께 강 쪽 길로 접어들었다. 거기서 다시 다양한 우회로를 지나쳐 마침내 한 인류 극장이 보이는 곳으로 나왔다. 극장은 문을 닫기 직전이었고 관객들이 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 인파 한가운데에 놓이자 노인은 숨이 찬 듯 헐떡거렸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의 표정에서 두드러져 보이던 강렬한 고뇌는 어느 정도 가신 것처럼 보였다. 그는 머리를 다시
가슴 쪽으로 숙였고 내가 처음 보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가 관객들 대부분이 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게 이제 확실해 보였는데 나로서는 그의 이 변덕스러운 행동에 대체 어떤 통일성이 있는지 전혀 짐작할 길이 없었다. 한참 걸어 나가다 보니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노인도 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불안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한동안 10명에서 12명 정도의 떠들썩한 무리의 뒤를 바짝 따라갔는데 그 무리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 인적이 거의 없는 좁고 음울한 뒷골목에 이르렀을 때는 세 사람만이 남았다. 그러자 노인은 멈칫하더니 한순간 망연자실한 모습이 되었다. 하지만 이내 잔뜩 흥분한 것이 분명한 태도로 재빨리 걸어가다가 도시의 변두리, 즉 우리가 그때까지 걷던 지역과는 전혀 다른 동네의 한복판에 이르렀다. 그 동네는 런던에서도 악취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모든 것에서 극히 통탄할 만한 빈곤과 극단적으로 절박한 범죄의 냄새가 풍겼다. 간혹가다 띄엄띄엄 놓인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높다랗고 벌레 먹은 낡은 목조 가옥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기우뚱 서 있었는데 집들이 워낙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지어져 있어서 그 사이로 그나마 길이라고 나이는 것조차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포석은 무성한 잡초에 밀려 제자리를 벗어난 채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끔찍한 오물이 도랑의 고인 물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주변 환경이 온통 황폐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사람 사는 소리가 어느 정도 되살아났고 마침내는 런던 주민 중에서도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노인의 기운은 꺼지기 직전의 등잔불처럼 되살아났다. 그는 또다시 탄력 있는 걸음걸이로 걸어나갔다. 그러다 모서리를 돌아대니 갑자기 강렬한 불빛이 눈앞에 마구 쏟아졌다. 도시의 변두리에 자리 잡은 거대한 무절제의 사원들 중 하나, 즉 진이라는 마귀의 궁정 중 한 곳 앞에 우리가 서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 시간이 많이 흘러 거의 동이틀 무렵이 되었다. 그러나 주정뱅이 한 무리가 여전히 현란하게 불이 켜있는 술집 입구를 사람들에 떠밀려 들락거리고 있었다. 노인은 가볍게 기쁨의 탄성을 내지르더니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술집 안으로 들어갔고 즉시 내가 처음에 목격했던 것 같은 활발한 기운을 되찾아 사람들 사이를 목적 없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사람들이 문 쪽으로 몰려나가는 것을 보니 곧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온 듯 했다. 그때까지 내가 그렇게 끈기 있게 관찰해 오던 그 특이한 사람의 표정에서 그 순간 목격한 것은 절망보다도 더 강렬한 어떤 감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고 힘찬 걸음으로 오던 길을 되짚어 거대한 도시 런던의 심장부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길게 난 거리를 빠르게 걸어갔고 나는 내 흥미를 완벽하게 사로잡아 버린 이 관찰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강렬한 경외감에 휩싸여 그를 따라갔다.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동이 터왔는데 우리가 그 번잡한 도시에서도 가장 번화한 중심가인 모 호텔이 있는 거리에 다시 도착했을 때는 거리가 전날 저녁에 내가 보았던 것 못지않은 인간적 활기로 들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노인을 한참 동안이나 끈질기게 뒤쫓아 다녔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어리둥절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때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뿐이었고 낮 동안 내내 그 거리의 소란을 벗어나지 않았다. 한편 나는 둘째 날 저녁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점차 기진맥진해 죽을 지경이 되었다.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노인의 바로 앞으로 다가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다시 엄숙하게 발걸음을 옮겼고 나는 결국 노인 뒤를 쫓아가기를 멈춘 채 생각이 잠겼다. 이 노인은 나는 마침내 말했다. 지능이 뛰어난 흉악범 같은 사람이다. 그는 혼자의 길을 거부한다. 그는 군중 속의 사람이다. 그를 쫓아가 보았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에 대해서나 그의 행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더 이상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마음은 호르툴루스 아니마에보다 더 모호한 책이다. 그리고 그것은 읽히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이야말로 아마도 신이 내려주시는 가장 거대한 자비 중 하나라고 봐야 할 것이다.